오늘은 풍력발전기의 주요 장비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블레이드는 무슨 뜻이지? 현재 풍력발전은 미국에서 나온 것일까? 역사도 알려줘. 블레이드의 의미. 블레이드는 영어 단어로 칼이나 칼날의 날 또는 선풍기나 풍차, 헬리콥터 같은 회전장치의 날개를 의미해요. 풍력발전기에서는 바람의 힘을 직접 받아 회전하는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풍력발전의 역사. 풍력발전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풍력발전의 기원을 미국의 발명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한 최초의 풍차는 기원 후 7세기 무렵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서 물을 펌핑하거나 곡물을 빻는 데 사용되었다고 전해져요. 주요 역사적 흐름. 고대 페르시아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 풍차가 곡식 제분, 관계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중세 네덜란드와 유럽 여러 나라로 퍼지면서 간척지에 물을 빼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고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했어요.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 현대적 풍력 발전기의 시작은 1888년 미국에서 찰스 F. 브러시가 최초의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이 발전기는 12개의 배터리를 이용해 백열등과 모터를 작동시켰죠. 이후 1891년에는 덴마크의 파울라커가 현대적인 풍력 터빈의 기초를 마련하며 풍력 발전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현대적인 풍력 발전은 미국과 덴마크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했으며 특히 덴마크는 풍력 발전의 상용화와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어요. 블레이드란 말이 영어에서 나온 말이라면 미국에서 현대식 풍력발전기가 나왔고 미국식 영어로 부품을 정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현대식 풍력 발전기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품의 명칭이 영어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력 발전기의 주요 부품 명칭은 대부분 영어에서 유래했어요. 영어 명칭 사용의 배경, 기술 개발의 주도권. 현대적인 전기 생산용 풍력 발전기는 19세기 말 미국과 덴마크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되었어요. 특히 찰스 F. 브러시가 1888년 미국에서 최초의 전기 생산용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죠. 학술 교류와 산업 표준. 이후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풍력 발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학술 논문, 기술 문서, 산업 표준 등은 영어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정립되었습니다. 국제산업의 언어. 오늘날 풍력 발전기는 전 세계 기업들이 협력하여 생산하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어요. 베스타스, 덴마크, 지멘스 가메사, 지멘스 게임사, 독일, 스페인,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제조사들이 모두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며 부품의 명칭을 통일했기 때문에 블레이드, 나셀, 타워와 같은 영어 명칭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풍력 발전기의 주요 부품을 부를 때에는 해당 부품의 기능과 구조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이드는 날개, 나셀은 작은 배나 바구니, 타워는 탑이라는 뜻으로 각 부품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죠. 전문가들은 전문 용어인 블레이드라고 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날개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인다 생각하는데 과학의 어려운 전문 용어는 반발심만 키울 때도 있으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블레이드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날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전문 용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중에게는 오히려 이해의 벽이 될 수 있죠. 특히 풍력 발전처럼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 주민이나 일반 대중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는 쉬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목적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간 소통, 기술 문서, 학술 논문, 설계 도면 등에서는 블레이드라는 국제 표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혼동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반 대중과의 소통, 뉴스 기사, 홍보 자료, 설명회 등에서는 풍력 발전기 날개와 같은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용어로는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와 같이 덧붙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접근법은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는 가볍고 튼튼한 복합 소재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 과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1. 설계 및 재료 준비. 설계. 바람의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 공기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날개의 형태와 내부 구조를 설계합니다. 날개의 크기와 모양은 발전기의 용량과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료. 날개의 주재료는 유리 섬유나 탄소 섬유와 같은 섬유 재료와 이를 고정하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합니다. 내부의 무게를 줄이면서 강성을 높이기 위해 발사나무나 페트폼과 같은 경량 코어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몰드, 금형, 제작. 날개의 양쪽 면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금형을 제작합니다. 이 몰드는 날개 모양대로 정밀하게 만들어지며 날개의 크기가 수십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몰드 자체도 매우 큽니다. 3. 날개 껍데기, 쉘, 제작. 몰드 안에 섬유 재료를 여러 겹으로 겹쳐서 깔아놓습니다. 이를 적층, 레이업이라고 합니다. 섬유가 모두 깔리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 섬유층의 공기를 빼냅니다. 그 후 액체 상태의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섬유에 고루 스며들게 합니다. 이 과정은 진공 주입 성형, 버큐um 인퓨전이라고 불리며 재료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돕습니다. 수지가 경화되면 단단한 날개 껍데기, 쉘 2개가 완성됩니다. 4. 내부 구조물 조립 및 접합. 완성된 2개의 쉘, 상부와 하부 사이에 스파라는 지지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스파는 날개의 뼈대 역할을 하며 날개가 휘거나 부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내부 구조물 조립이 끝나면 2개의 쉘을 접착제로 붙여 하나의 완전한 날개 형태로 만듭니다. 5. 호처리 및 도색. 접합부를 매끈하게 다듬고 날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 페인트는 자외선이나 비, 염분 등으로부터 날개를 보호하고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풍력 발전기 날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작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금형은 어떻게 제작하지? 크기가 상당한데 또 왜 금형이 필요한지도 알려줘.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제작에 필요한 금형은 날개의 복잡한 곡면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고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금형 제작 과정.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의 금형은 그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과정을 거칩니다. 설계, 컴퓨터 지원 설계,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블레이드의 3D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금형의 정확한 형태를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 블레이드의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세한 곡률과 두께를 정밀하게 결정합니다. 원형 제작, 설계된 3D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크기의 블레이드 원형, 마스터 플러그를 만듭니다. 이 원형은 보통 나무나 폼 또는 특수 복합 재료로 제작되며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금형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몰드, 금형, 제작, 원형을 이용해 유리섬유,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 재료와 에폭시 수지를 적층하여 금형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날개 제작과 유사하게 진공 주입 성형, 버큐um 인퓨전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금형은 블레이드 날개의 위쪽 절반과 아래쪽 절반을 만들 수 있도록 두 부분으로 분리 제작됩니다. 후가공, 제작된 금형의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고 날개가 금형에서 잘 분리되도록 특수 이영제 처리를 합니다. 금형이 필요한 이유. 풍력 발전기 날개처럼 크고 복잡한 제품을 만들 때 금형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한 형상 구현. 풍력 발전기 날개는 공기역학적 성능이 중요하므로 미세한 곡률과 두께가 정확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금형은 설계된 복잡한 3차원 형상을 오차 없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관된 품질의 대량 생산. 금형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여러 개, 심지어 수백 개까지 일관성 있게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날개가 하나라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균일한 품질이 중요합니다. 생산 효율성. 금형을 이용하면 재료를 주입하고 굳히는 과정만 반복하면 되므로 일일이 손으로 깎아 만드는 것보다 생산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형은 풍력 발전기 날개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철재질의 금형이고 또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들이 있고 재질이 날개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또 약하지는 않을까? 힘이 들어갔을 때 변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주로 보는 철제 거푸집이나 금형과 달리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이 금형은 날개와 동일한 복합 재료,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금형의 무게와 열적 특성, 그리고 정밀성 때문입니다. 1. 가볍기 때문에 다루기 쉽다. 풍력 발전기 날개는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해 금형의 크기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만약 이 거대한 금형을 철로 만들면 엄청난 무게 때문에 운반과 설치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반면 복합 재료로 만들면 철보다 훨씬 가벼워 취급이 용이합니다. 2. 열팽창 문제가 적다. 복합 재료로 만든 금형은 열에 의한 팽창과 수축이 적습니다. 날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에폭시 수지 등의 재료는 경화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만약 금형의 재료가 열에 민감하다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합 재료는 날개와 유사한 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작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형 문제를 최소화하고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강성과 변형 문제. 말씀하신 대로 복합 재료 금형이 철제 금형보다 약하지 않을까, 힘을 받았을 때 변형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로 제작된 복합 재료 금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높은 강성. 복합 재료는 철보다 단위 무게당 강성,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 훨씬 높습니다. 즉, 가벼우면서도 충분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보강. 금형 내부에는 스틸 프레임과 같은 보강재를 삽입하여 전체적인 강도를 높입니다. 이는 마치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유사합니다. 정밀 설계. 금형의 설계 단계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하중과 변형을 예측하고 이를 보정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 변형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풍력 발전기 날개의 금형은 가볍고 열에 강하며 철에 버금가는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 재료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금형과 날개가 같은 재질의 소재면 제작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달라붙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무리 금형과 날개가 같은 재질이어도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이형제 사용.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금형 표면에 이형제, 릴리스 에이전트를 얇게 코팅하는 것입니다. 이형제는 붕어빵을 구울 때 틀에 식용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역할. 금형과 제작 재료, 유리섬유, 에폭시 수지 등 사이에 물리적인 분리 장벽을 만들어 경화된 날개가 금형에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종류, 실리콘, 왁스, 폴리비닐 알코올, PVA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제작하는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맞춰 사용합니다. 2. 금형 표면 코팅. 이형제 사용 외에 아예 금형 자체의 표면을 특수하게 처리하여 접착력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소 코팅, 플로우린 코팅과 같은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이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사용에도 코팅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덕분에 금형과 날개가 동일한 복합 재료로 만들어져도 제작 과정에서 서로 달라붙는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형제를 왜 사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떤 소재를 주로 사용하지? 필름 같은 형태일까? 이형제는 주로 액체 형태와 필름 형태 두 가지로 사용돼요.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에는 주로 액체형이 사용되지만 필름형도 일부 적용될 수 있어요. 1. 액체형 이형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형제로 액체 스프레이나 붓으로 금형 표면에 얇게 도포해요. 주성분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왁스, 가장 오래되고 흔한 이형제예요. 금형의 왁스층을 형성해 날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금형에서 쉽게 분리되도록 도와요. 폴리비닐 알코올, PVA, 물에 녹는 필름을 형성하는 이형제예요. 왁스 이형제 위에 덧발라 사용하기도 하며 날개가 완성되면 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반영구 이형제, 세미 퍼머넌트 릴리스 에이전트, 불소, 플로우린, 실리콘 계열의 이형제로 한 번 도포하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생산성이 좋아요. 2. 필름형 이형제. 얇은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이형제예요.
금형 위에 필름을 깔아 사용해요. 역할, 액체형 이형제와 마찬가지로 금형과 제품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장점, 금형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도포 작업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풍력 발전기 날개와 같이 크고 복잡한 금형에는 액체형 이형제를 고르게 바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밀한 표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왁스, PVA, 반영구 이형제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형제로 페인트를 칠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비닐처럼 형태가 변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어?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시간이 지나면 비닐처럼 형태가 변하는 이형제는 주로 폴리비닐 알코올, PVA 이형제를 가리킵니다. PVA는 액체 상태로 도포한 뒤 용매가 증발하면 얇은 플라스틱 필름막을 형성하여 금형과 제품 사이를 완벽하게 분리해줍니다. PVA 이형제의 장점, 쉬운 제거, 날개 제작이 완료된 후 PVA 필름은 물로 쉽게 씻어낼 수 있어 금형과 제품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분리막, 왁스 이형제 위에 덧발라 사용하면 미세한 기공까지 막아주어 제품 표면의 기포를 방지하고 금형의 화학적 오염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적용, 복잡한 형태의 금형에도 스프레이나 붓으로 쉽게 도포할 수 있어 풍력 발전기 날개와 같이 거대한 구조물 제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PVA 이형제는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CNC 장비로 금형 가공을 한다고 했는데 분할로 금형을 제작하는 걸까? 그렇게 큰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이 금형은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통째로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분할된 섹션으로 만들어진 뒤 현장에서 조립하여 하나의 거대한 금형을 완성합니다. 분할 제작 방식의 이유, CNC 장비의 한계, 아무리 대형 CNC 장비라도 수십 미터에 달하는 블레이드 전체를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장비는 사실상 없어요. CNC 머신의 작업대 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운송 및 설치의 용이성, 완성된 금형을 공장에서 제작 공장으로 운반하거나 공장 내에서 이동할 때 한 덩어리로 된 거대한 금형은 운송과 취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개로 분할하여 제작하면 운송과 설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밀도와 효율성,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각각을 정밀하게 가공한 후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는 것이 전체를 한 번에 가공하는 것보다 정밀도를 높이고 제작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분할 제작 과정, 3D 모델링, 블레이드 금형 전체를 3D 모델로 설계한 후 이를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눕니다. CNC 가공, 분할된 섹션 각각을 대형 CNC 머신으로 가공합니다. 이때 각 섹션의 접합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장 조립, 가공이 완료된 섹션들을 제작 현장으로 옮겨 볼트나 특수 접합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거대한 금형으로 조립합니다. 최종 마감, 조립된 금형의 이음매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고 이형제 처리를 하는 등 최종 마감 공정을 거쳐 날개 제작에 투입됩니다. 이러한 분할 제작 방식은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 항공, 선박, 풍력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금형을 만들고 전체 조립 이후엔 다음 공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금형을 제작하고 조립한 후에는 본격적인 날개, 블레이드, 제작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공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섬유 적층 및 수제 조립. 조립된 거대한 금형의 내부 표면에 먼저 이형제를 바릅니다. 그 후 유리섬유나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 재료를 설계된 모양과 두께에 맞춰 여러 겹으로 꼼꼼하게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을 적층, 레이업이라고 합니다. 섬유 적층이 끝나면 진공백을 덮고 공기를 빼내어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이후 액체 상태의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섬유층 전체에 고르게 스며들게 합니다. 2. 내부 구조물 조립 및 접합. 수지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금형을 열고 위쪽과 아래쪽 날개 껍데기, 쇠를 분리합니다. 이 두 개의 셀 사이에 날개의 뼈대 역할을 하는 스파를 넣고 접착제로 단단하게 붙입니다. 이 스파는 날개의 강성을 높여 바람의 하중을 견디게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3. 후처리 및 도색. 스파까지 완전히 접합된 날개는 금형에서 꺼내어 최종 마감 작업을 거칩니다. 접합부를 매끄럽게 다듬고
날개 표면을 보호하고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이는 특수 도료를 여러 겹으로 칠합니다. 이 도료는 자외선, 비, 소금기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날개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정이 끝나면 완성된 날개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출하됩니다. 진공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진공백은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공정에서 공기를 빼내고 압력을 고르게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날개의 품질과 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진공백의 역할, 공기 제거, 섬유와 수지 사이에 남아있는 미세한 공기를 모두 빼내어 기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줘요. 기포는 날개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구조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압력 균일화, 진공 상태가 되면 외부 대기압이 금형 전체에 균일하게 작용하게 돼요. 이 압력은 섬유층을 단단하게 압축하여 섬유와 수지가 완전히 결합되도록 돕습니다. 수지 주입 및 확산, 진공백 덕분에 수지가 섬유층 전체에 빠르고 고르게 퍼져서 빈 공간 없이 채워집니다. 이는 날개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진공백은 풍력 발전기 날개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진공 주입 성형 공정이 핵심 도구입니다. 진공백이 금형에 적층된 유리 섬유들을 강하게 밀착한다면 특정 지점은 더 들어가거나 불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10mm로 적층했다면 바로 눌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진공백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지점이 더 들어가거나 불룩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진공백이 고르게 압력을 가하는 과정의 한계와 수지의 흐름 및 섬유의 배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압력 불균형, 진공백은 이론적으로 균일한 압력, 대기압을 가하지만 실제로는 금형의 복잡한 곡면이나 적층된 섬유의 두께 차이 때문에 특정 지점의 압력이 더 집중되거나 덜 가해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두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죠. 수지 흐름 문제, 에폭시 수지가 섬유층으로 주입될 때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수지를 더 많이 흡수하거나 반대로 덜 흡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진공 상태에서 수지가 흐르는 경로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날개의 밀도와 강도가 일정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섬유 뭉침 현상, 섬유 적층 과정에서 섬유가 뭉치거나 겹쳐서 불균일한 두께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진공 압력이 가해지면 이러한 뭉친 부분이 더 강하게 눌리거나 주변부가 덜 채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품질 관리를 위한 해결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정밀한 적층. 섬유 재료를 적층할 때 설계 도면에 따라 정확한 두께와 방향으로 섬유를 배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과정은 대부분 숙련된 기술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입부 및 배출구 조절. 수지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금형에 여러 개의 수지 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각각의 압력을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수지가 고르게 퍼지게 해요. 공정 시뮬레이션, 날개 제작 전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지가 금형 내부를 어떻게 흐르는지 미리 예측하여 최적의 주입 방식을 찾아냅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풍력 발전기 날개는 미세한 두께 편차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정밀하지 않은데 더 들어가고 나온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는? 네,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 날개의 미세한 굴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작 공정에서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전문적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1. 3D 레이저 스캐너 및 측정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레이저를 이용해 금형이나 완성된 날개 표면을 스캔하여 3차원 데이터를 얻어요. 이 데이터는 설계 도면과 비교되어 표면의 미세한 오차나 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께가 부족한 부분이나 과도하게 불룩한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합니다. 2. 비접촉식 측정 장비, CMM, 대형 부품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좌표 측정기, CMM도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레이저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복잡한 표면의 좌표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상의 오차를 분석합니다. 3. 초음파 검사. 내부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도 실시합니다. 이 방법은 날개 내부의 섬유 적층 상태나 수지 주입이 불균일하게 된 부분,
또는 기포가 발생한 곳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제작 공정이 각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오차를 발견하면 수동으로 보강제를 추가하거나 표면을 다듬는 등의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을 만족하는 날개를 완성합니다. 비접촉식 측정 장비는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어? 네, 비접촉식 측정 장비는 사용에 특정 조건이 있어요. 주로 온도, 습도, 먼지와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사용 조건의 제약, 온도와 습도, 비접촉식 측정 장비는 적외선이나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의 급격한 변화나 높은 습도는 측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장비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정한 온도 15에서 40와 습도 8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와 오염, 먼지나 습기, 기름 등의 이물질이 렌즈나 센서에 묻으면 측정 데이터가 부정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빛과 반사, 직사광선과 같이 강한 빛은 레이저나 센서의 성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또한 광택이 나는 표면은 빛을 반사시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어 반사율이 낮은 검은색 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보강하기도 해요. 공장과 현장 적용. 비접촉식 측정 장비는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요. 공장, 제작 현장, 블레이드 제작 공장에서는 환경이 통제되어 있어 고정식 정밀 CMM, 좌표 측정기, 나 대형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초정밀 측정을 수행해요. 현장, 설치된 발전기. 이미 설치된 풍력 발전기 날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이나 로봇의 비접촉식 측정 장비를 장착하여 검사합니다. 드론에 장착된 레이저 스캐너나 카메라가 날개 표면을 스캔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해요. 이는 사람이 직접 밧줄에 매달려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비접촉식 측정 장비는 측정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완성된 날개와 뿌리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